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읽기를 계속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구조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그죠? 그래서 이 구조주의자인 푸코는 어떻게 광기를 바라봤는가가 바로 구조주의자답게 적혀져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허무맹랑한 쓰잘데기 없는 뭐 개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마저도 이 미셸 푸코의 접근에 대해서 쉽게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이제 이러한 것을 접하시는 분들도 되게 신박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은 앞에서 이제 좀 더 새로운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계몽주의가 갑자기 나옵니다. 계몽주의. 왜 계몽주의가 나옵니까, 단독자님? 계몽주의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의 무지몽매함. 이 무지몽매함을 격파하고, 그죠? 여기서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인간성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인간성을 창출해낼 수 있다,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에 기반을 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성과 합리성을 갖춘 인간성이 창조되고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교육과 여러 노력의 산물일 것이고, 그러면 이런 교육과 노력을 장려하고 지속시키고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중요하다라고 보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바로 중세를 어떻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중세가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어떤 그런 시대라고 바라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중세에 마치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잘못된 뭐 이교도들의 어떤 꼬드김 이런 것들에 넘어간 자들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독단적으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바로 뭘 했었어요. 마녀 사냥 같은 것들을 했었잖아요. 마녀 사냥 같은 것들을 하면서 광기가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광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나는 쟤를 싫어하니까 광기가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마저도 다 그냥 마녀 재판으로 해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뭐 불태워 죽인다든지 화형한다든지 참수형한다든지 했었잖아요. 그죠? 뭐 익사를 시킨다든지. 자, 그러면은 중세에서 이런 신앙과 이러한 신앙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뭐랄까 배반자, 이교도 뭐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그 개인적인 원한이라던가 악감정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그 중에서는 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천부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성향의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오히려 어리석게 비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신비롭고 대단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전주의 때처럼 바라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치부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이고 본성적인 게 뭡니까? 바로 질투심, 내적 질투심이 유발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매몰시키고 매장시키려고 했었겠죠. 당연히 시대적 분위기상.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이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중세 시대 자체가 암흑기라고 얘기하면서 문명의 발달도 덜 되어 있고 올바른 판단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미신이라던가 신앙에 목숨 바치던 시기니까 이제 그러한 신 중심, 초자연적인 것 중심에서 탈피하는 그러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이성과 합리성 중심의 계몽주의만이 인간을 교육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제도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와 뭐예요? 국가, 가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메커니즘, 이러한 도식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계몽주의의 이성과 합리성 예찬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어리석고 일종의 중세시대 때 비도덕적으로 여겨진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낙인을 찍혔던 사람들 물론 대다수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교육과 이성과 합리성을 제공하면
천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러한 계몽주의의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교육 방식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성이라던가 본능이라던가 내재적인 폭력성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에고이즘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이미 잠재되어 있고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민족성에도 들어있고 이러한 민족성은 그 민족에 맞는 특히 어떤 그런 사상이라던가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산출하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역사적인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예찬에 맞지 않았던 그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폭력성, 본성, 에고이즘이 만드는 여러 가지 역효과 같은 것들이라던가 사회적인 이런 병리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안 됐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상의 결점, 결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함정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계몽주의도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중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온 계몽주의, 합리주의적인 사상도 결국 그 계몽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상이 뭘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식의 한계가 있었지. 교육을 통해서 전부 다 인간의 천성을 바꾸고 원활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 잘못된 환상과 희망을 품은 거야. 근데 그 희망과 환상을 품었던 이유는 인간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뭘 이해가? 바로 그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의식보다도 무의식에 훨씬 더 많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누구 얘기죠? 지그문트 프로이트 얘기죠. 그리고 또 누구 얘기죠, 이것도? 쇼펜하우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죠? 또 누구였죠? 구스타프 융. 칼 구스타프 융도 이런 생각이었죠. 자, 이렇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꿈, 환상, 미신, 어떤 그러한 요소들,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인간의 무지 그리고 어리석음, 바보 같음, 한심함으로 치부하기엔 그렇게 따져도 결국 이성과 합리성이 주입된 인간이 하는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그 생산 방식, 역효과, 그리고 그 사고 방식의 결점, 이런 것들이 결국 더 잔인한 폭력성을 뭐했어요? 산출했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이 교육을 받으면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성이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환상을 품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히려 도덕성을 더 타락시키게 만들었다. 계몽주의가. 폭력성이 이성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가 된 거예요. 배가가. 그리고 더 잔인한 방식으로 폭력성이 발현된 거야. 동물적인 어떤 폭력성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목적이 제한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라든가 호랑이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공격을 웬만하면 안 해요. 그냥 갑자기 죽이고 싶어서 공격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폭력성이 왜 배가 되고 더 잔인한 방식으로 표출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싶어요. 그냥 인간은 타인을 해코지하고 싶은 거야. 타인을 해코지한다고 해서 해코지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죽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타인을 살려놓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 아니야. 타인이 먹고 살든 말든 나의 생존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타인을 죽이고 해치고 싶은 거야. 왜? 그냥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동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을 객관적 시각으로서 동물이 사유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춘다고 하면은 인간이 얼마나 악마같이 보이겠습니까? 동물의 관점에서. 그죠? 그게 바로 계몽주의화 되어가지고 이성이 최고라고 믿는 그 인간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자기의 생존과 관련도 없고, 그것이 다른 생명체의 생존을 해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야. 근데도 나는 그저 나의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절멸에 이끌어가는 거. 이게 바로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무섭고 잔인한 폭력성인데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자연 질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상 고전주의적 계몽주의가 중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너네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사상이야, 중세보다는 근세가 더 나은 시대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지. 오히려 이 메디벌 에이지, 중세 시대보다도 더 암울한 시대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는 광기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중세와 도대체 근세에 있어서 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뭐 인간 정신이 발전했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회의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또 앞부분에 설명을 길게 했네요. 자, 그럼 이어서 갈게요. 자, 생각하는 주체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코기토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는 주체를. 자, 코기토 라틴어죠. 코기토의 본질이 뭐예요? 광기의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코기토는 왜 광기가 불가능합니까, 단독자님? 애초에 데카르트적 사유와 이성은 사유 체계를 반복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주체를 결국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로지 사유만을 통해서. 그러면은 광기라는 것이 불가능하지. 왜? 광기가 자리 잡혀져 있으면 내가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한다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는 이성과 광기는 더 이상 쌍둥이가 아니야. 더 이상 트윈스가 아니라고.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광기는 뭐예요? 불가능해. 누구에게? 이성적인 어떤 크리처, 이성적인 존재에게 광기는 불가능성이다 라고 규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회의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광기, 꿈, 오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글들만 봐도 벌써 뭐예요? 계몽주의나 이런 고전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져. 회의하는 주체는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꿈이나 오류는 뭘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주체는. 꿈이나 오류 같은 게 생각하는 주체가 없어요? 있어요. 코기토 안에도 꿈이나 오류가 있어. 그럼 뭘 극복해?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극복해? 뭐 특별한 기계 장치를 통해서 극복해요? 아니죠. 진리를 사유하는 그 자체, 인간의 사유 능력 자체의 그 구조 방식을 추적하면은 어떻게 돼요?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데카르트가 성찰을 통해 결론을 내린 코기토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르네상스에 있었던 어떤 예술성을 가미하고 있는 광기, 어떤 돌연변이적인 그런 천재성, 그것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결과물을 완성시키는 예술성과 전혀 상반되는, 전혀 관련 없는 광기가 탄생하는 거죠. 그죠? 새로운 광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고전주의 시대 때. 그러면은 쌍둥이로서의 이성과 광기가 어떻게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는 고전주의는 한 인간 안에 뭐예요? 이성하고 광기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 못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존재는 광기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존재이고, 광기가 있는 존재는 이성적인 사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기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양립 불가능성이 설정된다. 언제? 고전주의 시대 때. 이성 사유 존재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이성을 가진 자는 사유하는 존재다. 사유하는 존재는 자기가 존재함을 안다. 자기가 존재함을 안다라는 것은 광기에 빠지지 않았음이라는 증명이다. 광기에 빠지지 않았다라면 꿈과 오류에 대해서 진리 그 자체를 사유하고 구조적으로 추적하면은 결국 이것을 극복해내고 다시 이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르네상스 때 광기와 고전주의 때 광기는 완전히 벽을 세우고 서로 별거하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광기는 이성과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도식이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대 심리학, 현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공존해요? 공존 안 해요? 지극히 공존하고 있죠. 단독자라는 인간 안에도 광기와 이성이 공존하겠죠. 여러분들 안에도 공존하겠고. 그죠? 근데 광기는 뭐에 가까울까요? 무의식에 가깝겠죠. 그거는 맞겠죠. 그죠? 자, 이론적 차원으로 이렇게 광기가 배제되어 버리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데카르트의 이론에 의해서 광기 뭐예요? 배제돼요. 배제돼. 그리고 나서 뭐가 돼?
로피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났었어. 제너럴. 로피탈 제네랄이라는 감금시설에 의해서 뭐가 시작돼요? 현실적인 배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론을 통해서 광기가 배제되어야 되는 것을 데카르트 철학적 사유에 의해서 나타났고, 여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로피탈 제네랄이라는 누구? 루이 14세 태양왕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빈자, 사회적인 불황자 격리시설로서 작용했던 이런 로피탈 제네랄에 의해서 현실적 배제가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이게 동일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셸 푸코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론적 광기 배제와 로피탈 제네랄 수용소가 설정되고 이것이 건축됨으로써 현실적 배제가 동시에 일어났는가? 이게 동시대적인 사건은 필연이다라는 거예요. 필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로피탈 제네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호시설, 구호시설이야. 말로는, 명목적으로는 구호시설이야. 근데 병원은 또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뭐냐? 수용시설이다 라는 거예요. 뭘 수용해? 파리의 가난한 자들, 빈자들을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빈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야? 그럼 좋은 시설이야? 아니야. 의료관념이 잡혀있지 않아요. 병원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여기는 질서를 형성하는 기관이고요. 뭐예요? 군주제가 낳은 산물이에요. 군주제의 산물. 그리고 뭐 하는 기관이에요? 시민 통제하는 권력기관입니다. 뭐가? 로피탈 제네랄이. 로피탈 제네랄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일종의 군사 행정기구예요. 그러면서 행정단위로서 뭘 하는 곳이에요? 억압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로피탈 제네랄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 과연 가난하고 정신병자였을까? 대부분이 정신병자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죠? 참 무섭죠, 세상이.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광기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하는 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간 정신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들이 무지몽매하다라고 까내리고 감금시키고 수용시설에 처박아 놓은 놈들,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 그런 아주 비하의 대상인 존재들이 무지몽매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구호시설에 적합한 인간이라고 결정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무지몽매한 거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자, 수용되는 인간들, 수용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뭘까요? 바로 여기서. 그러면 로피탈 제네랄에 수용되는 인간들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병신으로 찍힌 사람? 그런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한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당시의 파리, 당시의 고전주의 시기 파리, 이 당시에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규정하는 정상이라는 개념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규정하는 2024의 정상이라는 개념이 같을까요? 시대마다 동일한 단어이지만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과 이미지, 관념을 생성하는 그러한 체계는 전혀 상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전주의 시기의 파리, 17세기에 로피탈 제네랄이 형성되었었던 시기의 파리에서의 정상 개념, 그 시대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 개념, 즉 구조화된 구조적인 정상 개념은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배제된 자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면 이 배제된 자들이라고 규정된 자들이 바로 그 로피탈 제네랄에 수용되는 수용인이다라는 결론이 나요. 이런 귀결이. 그죠? 데카르트의 성찰의 논리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뭐냐, 바로 광기 이성 있죠. 이것은 결국에는 광이 나고 뭐예요? 이성으로 변형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는지. 지금까지 이제 데카르트 관련해서 얘기했으니까, 사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타자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타자를 누가 규정해? 사회가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 안에 속해져 있는 자신들이 규정하는 거예요. 구성원들. 자신의 타자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는 상관 존재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뭘로 형성된다고요? 타자를 형성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형성된다고요. 내 정체성, 내 주체가 원래 있었다고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타자가 사회라는 이름의 명목하에 자신의 타자 에너미, 안타고니스트, 또는 적대자를 형성함으로써 내 정체성이 형성된다. 너가 악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선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로 성립된다,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인식이라는 것은 뭘 낳는다는 거예요? 도덕을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진짜로. 인식이 도덕을 낳는 거예요. 계몽? 교육? 교육받은 자가 다 도덕심이 높습니까? 다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인식에 의해서 도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져. 인식되는 순간 바로 도덕관념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동시적 확장이라고 부르는데 네가 악한 자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악이 아닌 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로피탈 제네랄은 가난이라는 개념까지도 이런 이양대립적인 나의 정체성은 타자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규정되는 이런 구조적 사고방식에 끌어들임으로써 빈자, 가난한 자가 바로 처방으로서 그들에 대한 처방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또 루터 칼뱅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영상을 시작할 건데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갈수록 또 흥미진진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